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랑 하나에 눈이 멀어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불나방이 되기로 결심했다가 현실을 깨닫게 된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냐 물으신다면 단연코 저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내 가족이라는 존재보다 이상으로 소중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 역시 다를 거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 목숨같이 생각했던 그 가족을 버리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꽤 평범하고 그만큼 괜찮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대해 그렇게 고평가를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싶겠지만 저는 제 인생이 나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두 번 다 번듯하게 일을 하시고 또 저에게 그만큼의 애정을 쏟아부어 주시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구청 공무원이셨어요. 사실 공무원이라 하면 좀 깐깐한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 그 깐깐함에는 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나름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며 살고 계셨어요. 공무원이 최고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해도 두 분 모두 열심히 나란 일하시면서 맞벌이로 바쁘게 사시면서도 항상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셨고 그 덕분에 저는 든든한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엄마는 저에게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어야 하니 모든 건 제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은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냐고 했죠. 왜 벌써부터 나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지 모른다고요. 그럼 엄마는 원래 인생이라는 건 혼자서 다 깨우쳐가면서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말처럼 들리긴 했었지만 그 말을 쭉 들으면서 자라니까 뭔가 저도 사회에 제대로 된 구성원이 되려면 제 몫은 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매정하게 들리던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득이 되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제겐 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래서였는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어떤 일이든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는 아주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저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사춘기 시절이요. 다들 한 번쯤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문구점에서 1,000원짜리 볼펜을 훔친다든지 부모님 몰래 학원을 빠지고 친구들이랑 PC방이나 노래방에 가본다든지 말이죠. 저도 물론 그런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야, 이번엔 그냥 한 번만 가자. 엄마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학원 땡땡이 한 번 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냐? 세상이 무너지겠냐? 안 무너지지. 근데 그냥 학원을 땡땡이 쳐서 나한테 이득이 올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니들끼리 노래방 가. 난 안 갈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며 꼬셨던 적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흔들리기도 했어요. 막말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랑 떡볶이만 먹어도 즐거운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학원에 간다는 것은 범생이들이나 하는 짓이었죠. 그래도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늘 떠오르던 부모님의 그 한마디였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내일이 따라온다고요. 그 말이 저를 붙잡아줬고 저는 끝내 그런 일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문구류를 훔치면서 제 안에 양심을 파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싼 돈을 내고 등록한 학원을 땡땡이 치고 노래방이나 PC방에 가는 일 같은 것 말입니다. 제 안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세상에 떳떳하게 살아오셨기에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늘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박봉의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주어진 환경을 늘 감사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월급이 밀릴 일이 없다는 말 자체에 공감을 하지 못했었죠. 다른 회사들도 일을 한 만큼 돈을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깨졌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 때요. 줄줄이 부도가 나고 다들 실직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집들처럼 저희 집도 불안하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그 시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걸 직접 보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니기도 했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도 걱정이 들지 않았던 건 부모님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공직 생활을 해오셨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이기에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 아주 조금씩 재테크도 하셨죠. 특히 엄마는 남들이 지금 딱 땅을 사야 하는 때라고 말을 해도 절대 투기 같은 건 안 했어요. 하지만 아는 걸 모른 척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죠. 과열된 부동산 투자나 무리한 대출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지만 안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소소한 자산을 모아가셨고 그렇게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덕분에 저희는 30년 된 낡은 주택이긴 해도 강남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 집은 오래돼서 군데군데 낡고 불편한 부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야, 강남 살면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집이 되게 오래됐네? 하고 웃기도 했지만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집이 저희 가족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이 철저했어요.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공무원 성격이 강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이 컸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구청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어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도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삶의 기준이 되었죠. 중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으로 친구들과 간식도 사 먹고 예쁜 펜시용품도 사 모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반짝반짝한 펜이나 귀여운 메모지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제 소비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고모께서 병원비가 한 푼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비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준비해둔 게 있어. 예전에 혹시 몰라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선 해결하자.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 따로 모아둔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주 오래 전부터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조용한 책임감과 준비성에 마음이 뜨거워졌죠. 어머니께서는 잠시 통장을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몰래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게 조금은 충격적이긴 한데 그 돈은 원래 이런 날을 위해 모은 거잖아. 어머님 수술비라면 당연히 써야지.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대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물론 그 나이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 용돈에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떼어내어 따로 저금하기 시작했죠.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후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정직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공부했던 덕분이었죠. 지금 하루를 잘 살아야 내일이 따라온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하시던 그 말이 늘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저는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놀러 다니거나 소비를 즐길 때에도 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했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관리를 철저히 했고요.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어요. 학생일 때는 체력도 좋고 시간도 자유롭잖니.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도 너에게는 큰 자산이 될 거야. 너무 무리는 하지 말되 네가 네 힘으로 살아보려는 그 마음이 대견해서 그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억누르거나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스스로 삶을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덕분에 저는 대학 시절 학비 일부를 스스로 충당했고 필요한 생활비도 제 손으로 벌었답니다. 물론 힘들었죠.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뒤 곧장 카페나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자부심이 정말 컸거든요. 친구들은 저에게 돈이 최고냐면서 투덜거렸지만 저는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정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준비성이라는 씨앗이 차츰차츰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날들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너무 벅차지도 너무 순탄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저다운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삶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부모님의 묵묵한 뒷받침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정말 치사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힘들 때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자급자족해서 쓰라는 부모님의 마음에 반기를 들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죽하면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제가 자립을 하고 난 다음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서는 배울 수 없는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여러 가지의 환경 덕분에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딱딱 편가르기만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속은 꽤 의리파였어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순해 보이기도 하고 또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분노를 하게 되면 끝장을 보는 타입이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런 저에게도 무장해제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대학 시절 선배로 알게 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뭐랄까요? 훈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인기가 많긴 했는데 이성적인 관심이 넘치는 그런 인기가 아니라 다정한 선배로 어떤 후배들에게는 힘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배이기도 했고 어떤 후배들에게는 밥을 잘 사주는 선배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잘 들러붙을 수 있는 선배이기도 했거든요. 늘 얼굴에 웃음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뒤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열정 넘치게 일을 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없지 않겠어요. 선배의 사업이 예상대로 쫄딱 망했고 그와 동시에 연락을 하고 지내던 후배들, 동기들에게서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아마도 사업 실패의 요인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연락을 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한 중견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선배가 문득 떠오르곤 했어요. 선배는 사업에 실패한 뒤로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정말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친했던 동기들이랑은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의 사업이 망했다는 게 자존심이 여간 상하는 일이 아니었나 봐요. 뒤로 평소 책임감도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두터운 분이었기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죠. 가끔 생각은 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때가 되면 알아서 연락하겠지 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 제 삶이 너무 바쁘고 벅찼거든요. 회사 일도 낯설고 업무량도 많았고 적응하기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본인의 삶을 먼저 챙겨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혹시 그 선배 소식 들었어? 진우 선배 말이야. 사업 다시 시작했다더라. 아니, 사업 쫄딱 망했다면서 다시 사업을 또 시작했대? 이번에는 혼자 뭐 엄청나게 준비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꽤 입질이 좀 오는 것 같던데? 그니까 연락 끊었던 동기들이랑도 다시 연락하는 것 같고 말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답니다. 선배가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고 선배는 3살 위였으니까 33쯤 되었던 거죠. 그 나이면 다시 도전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동안 얻어먹은 것도 있고 여러모로 마음의 빚 같은 것도 있었기에 저는 선배에게 축하의 의미로 작지만 정성 담은 꽃바구니를 사무실로 보냈어요.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는 카드도 함께요. 사실 그냥 조용히 보내고 말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선배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선배는 진짜 고맙고 감동이라며 제가 이렇게 챙겨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연락을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려서 잊고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의리 하나는 기가 막히다면서요. 그 한 통의 메시지가 의외였답니다. 워낙 선배는 인맥도 넓고 인기도 많은 분이라 제가 보낸 꽃바구니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니 괜히 저도 뿌듯해졌죠. 그 후로 선배가 하는 사업이 제법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선후배로 남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내에서 선배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는 규모 있는 하청업체였는데 선배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청의 하청 구조라도 좋으니 거래를 틀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회사 사장님이나 결정권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학연지연 혈연이라는 말을 하는 건가 봐요. 생뚱 모르는 남이 선정이 되는 것보다야 제 지인이 기회를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단단하게 먹고 업체 선정 당시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 결국 선배의 회사가 우리 회사와 거래를 트게 되었답니다. 대표 미팅 자리에서도 말이 얹어지더라니까요. 대표님이 우리 직원 대학 선배라고 들었습니다. 어찌나 저희한테 대표님 칭찬을 하던지요. 저희는 거래처와의 신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님 인성 보고 거래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저희 직원 보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그 미팅이 끝나자마자 선배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서 아주 흥이 나 있는데 그게 저한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선배네 회사 살았다면서 진짜 고마워했어요. 제 입김이 통한 거 아니냐며 선배 회사에선 저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겸손을 떨며 설마 그런 걸로 저희 회사가 거래처 선정을 했겠냐고 다 선배 프레젠테이션 덕분이라며 프레젠테이션이 워낙 좋았다고 저희 팀장님도 인상 깊어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선배는 감사하다며 꼭 밥을 사겠다고 했고 그 뒤로도 종종 회사 업무로 마주치는 일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가 더 견고해졌고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너랑 이야기하면 참 편해.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저도 그래요. 선배랑 있으면 이상하게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자연스럽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일 이야기만 하던 사이에서 어느 순간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는 32이었고 선배는 35. 나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연애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결혼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졌답니다. 양가 부모님도 우리가 평소에 믿고 지낸 사람이라며 크게 반대 없이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비교적 짧은 연애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저에게 가족이라는 건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방식을 그대로 보고 자란 저였기에 언젠가 제게도 가정이 생긴다면 저도 그런 따뜻한 가치관을 아이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한 가족으로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양가 상견례 자리는 꽤 훈훈했어요. 서로 웃으며 덕담도 주고받고 어른들끼리도 잘 맞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말끝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약간 우리 아들이 잘났는데 너는 약간 우리 아들에 비하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머 농담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화법이요. 이걸 들이받는 것도 좀 쫌생이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끙끙 참자니 우라통 터지고 딱 그 중간 어디쯤으로 얄궂게 말하는 거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하여간 참 괜찮은 사장님이잖니? 그런데 도대체 너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한다고 했을까?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아닌지 모르게 어정쩡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때 확불난 황소처럼 들이받았어야 했는데 결혼 생활은 그냥 그럭저럭 무난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고된 삶이었겠구나 하고요. 왜냐면요, 시댁에서는 저한테 늘 좋은 대학 나와서 부잣집 사장 아들 만나 시집 잘 갔다며 팔자 피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엄연히 말하면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학교를 나와선 대기업도 아닌 듣보잡 회사 다닌다더니 그게 뭐 자랑이니? 그 시간에 차라리 남편 내줘놔지 그랬어. 어머님, 그래도 저희 회사 덕분에 그이 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었는데요. 저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 다닌다 생각하고 애사심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애사심이 뭐 밥 먹여주니? 애사심 있으면 월급 더 주고 그런 건 아니잖니. 그리고 말이야, 난 처음에 속았다는 기분까지 들더라니까. 속았다니요? 뭘 속아요? 저는 어머님을 속인 적이 없는걸요. 아니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강남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인 줄 알았더니 겨우 공무원 집안 딸이더라. 아유 참 내가 자랑하고 다닌 게 영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집은 낡은 주택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남이었잖아요. 근데 강남하면 다 삐까뻔쩍한 거 아니었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짜증났죠. 상견례 전에 친정 형편은 다 말씀드렸던 터라 그 말씀이 너무 의아하고 또 열불이 터질 뻔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은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시모 말이 부모 닮아서 머리는 좀 쓸만할지 몰라도 본인 아들처럼 사업 수완은 없겠다며 절 닮으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고작 이름 없는 회사나 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다고요. 애아빠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랑 거래하면서 기반을 다졌던 거 아시지 않냐고요. 그 첫 발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자리를 잡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하니 남편도 맞장구를 치며 맞다고 했어요. 제 덕분에 처음 큰 거래 성사됐다고요. 그때부터 돈이 돌기 시작했고 내조를 잘 해줬다고 했죠. 남편이 은근히 제 편을 드니까 시어머니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딱 그려지는데 사실을 말한 거라 뭐라고 더는 못하고 괜히 내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참에 바깥 일은 좀 줄이고 애 키우는데 집중하라고요. 애도 돌봐야 하고 사업도 더 잘 되려면 내조에 힘을 써야지 않겠냐고 하셨죠. 그때부터였어요. 회사 그만두기가 더 싫어졌던 건 저는 제 일을 좋아했고 자부심도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거래 성사도 못 시켰겠죠. 첫 아이를 낳은 게 35이었고 계획대로라면 아이는 하나만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둘째가 생겼답니다. 문제는 둘째 임신이 제게 너무나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36이라는 나이에 임신을 하다 보니 정밀 검사도 많아졌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찾아오면서 체중이 확 늘었고 관절마다 부어올라 걷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약도 임신 중이라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저는 몸이 너무 아파 휴직을 결정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휴가가 한정돼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일을 그만뒀다고? 아이고, 아프긴 한가 보네. 하긴 우리 아들이 지금 딱 사업이 잘 풀릴 타이밍인데 며느리가 저래서야 내조가 되겠어. 괜히 마음만 짐이네. 어머님, 저 둘째 가졌잖아요. 둘째 가지고 몸 힘들어서 심신이 다 미약 상태인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건강할 때 내조를 팍팍 했으면 우리 아들 사업이 2배는 더 컸을 거다. 정말 서운했어요. 아이를 가진 이후로 몸이 망가진 건데 아픈 것도 죄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왜 시댁 앞에서는 당연한 것도 마음 편히 못 누리는 건지, 왜 늘 내조를 못한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 무언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건. 그렇게 저는 아픈 몸을 질질 끌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병원 신세를 조금 지긴 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육아가 헬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도 내 새끼 둘만 보고 산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육아를 했는데 역시나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 사업이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타이밍도 딱 거지같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망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졌습니다. 수출길이 열려야 하는데 비행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뭐 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뜨는 거라곤 우리 시어머니의 주둥아리 뿐이었달까요? 남편 사업은 물량 수급도 안 되고 거래처 중에서도 줄줄이 도산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그 빚이 떠넘겨지고 또 떠넘겨지면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려우시다고요? 저희한테까지도 그 피해가 대물림됐다 이 말입니다. 결국 버티기를 시전하던 우리 남편 사업까지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투자자들과의 갈등으로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었고 사업 자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턱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은행들 야박하대요? 끈 떨어지게 생겼으니 바로 꼬리 잘라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내내 저에게 생활비를 좀 줄여보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가겠다 하는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신혼집을 담보로 저 몰래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버렸던 거죠. 은행이 막히니까 돈줄이 필요해서 저 몰래 그딴 짓을 한 겁니다. 결국 신혼집까지 압류를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혼집을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포기를 해야 한다는 소리야? 아이 참, 가만히 좀 있어봐. 나도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나라고 뭐 이 병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한 두세 달이면 안정될 줄 알고 급하게 대금 처리하느라 받았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사업 망했다, 집 넘어간다는 소리에 우리 입만 둥둥 뜨는 시어머니께서 놀래서 집에 찾아오신 거죠.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아들 등짝 걸레짝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하면 집이 넘어간다는 소리라고 그래. 아유, 네가 내 조를 어떻게 했으면 말이다. 우리 아들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이야. 어머님, 전 세계적으로 꼴이 이 모양인데 이걸 왜 제 탓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뭐 전염병을 퍼뜨린 종자도 아니고요. 누가 네가 퍼뜨렸다고 했어? 내 조를 잘했으면 아니고 바뀌고 건실했겠지. 그러면 우리 애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저랑 산 게 고작 몇 년이라고 제 탓을 하세요? 그랬으면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건실하게 안으로 밖으로 잘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냥 열이 받아서 확 들이받아 버렸더니만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히다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세게 말을 한 적 없이 늘 내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겨 들을게요만 반복하다가 확 그냥 황소처럼 씩씩거리니까 이게 뭘 잘못 먹어서 미쳤나 하는 얼굴을 하시는 거 있죠? 웃긴 게 그 얼빠진 얼굴이 은근히 통쾌하더라고요. 제 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것이 쑥 내려가는 느낌? 진작에 이렇게 세게 나갈 걸 그랬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이제는 자기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저한테 더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어디 시애미 말에 파락파락 말대꾸를 하고 있어? 어? 네 년이 책임지고 친정에 가서 돈 해와라. 예? 아니, 가만히 잘 있는 우리 친정에 가서 돈을 왜 해와요? 그러면은 누가 돈을 대주냐? 야, 너 강남 산다는 말에 속아서 결혼시킨 거잖아. 강남 살면 부자일 거고 우리 아들 사업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처가 도움 받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고작 대학만 잘 나온 너를 받아준 거니까 이게 은혜 갚어라. 제가 어머님께 입은 은혜가 뭐가 있다고 갚으라고 하셔요. 예? 나한테 갚으랬냐? 우리 아들한테 갚으랬지? 여태 우리 아들 돈으로 자식 키우고 밥 얻어먹고 살았으면 당연히 친정에 가서 돈 받아와야지. 좋은 대학 나왔으면 뭐해? 부모도 고작 공무원이라 무능하고 돈도 없는 거 아니야? 책임지고 친정 가서 돈 받아와. 안 그러면 너 아주 소방 맞을 줄 알아? 제가 기가 막혀서 웃음을 치며 남편을 딱 바라보았죠. 이럴 때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고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건 꿈에서나 있을 이야기인가 봅니다. 남편 놈 아주 웃기게도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지도 저희 친정에서 돈 받고 싶었나 봐요. 부글부글 속이 뻥 끓어오르면서 기차 화통 소리가 귀에서 삐익 하고 들리는 것 같은데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니, 매우 아니었죠. 제가 친정까지 가서 돈을 해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돈 안 벌었어요. 어머님, 제가 뭐 친정까지 가서 돈을 해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돈 나올 구멍이 있거든요. 돈이 나올 구멍이 있다고? 아니 너 우리 몰래 무슨 딴 주머니라도 차냐? 제가 무슨 딴 주머니를 찾다고 그러세요?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연락이 날아오기 전에 해결을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친정에서 얼마나 해올 건데.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사람이 못 돼가지고 본인은 돈 한 푼 없으면서 우리 친정에 해와라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혔죠. 근데 저도요,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 부부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 아이들 밥줄 끊기게 생겼으면 친정에 손 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랑 남 입으로 듣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한 번도 도움이라는 것을
제대로 준 적이 없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젊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으셔서 노후 자금이든 뭐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했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집안이었죠.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것 없이 그동안은 사업 잘 된 우리 남편한테만 손 벌리면서 흥청망청 살아오신 분들이었답니다. 근데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었었다고는 해도 시댁에 들어간 돈만큼 친정에 쓴 것도 아니었고 제가 생활비로 사치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없는 집안에서 시집 와서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여자처럼 말씀하시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막말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에르땡땡 몇 천만 원짜리 백이라도 하나 사봤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 차 바꾸고 명품 옷 사 입는 동안 저는요, 우리 애기 유아차도 중고로 구매했거든요. 그거 타면 얼마나 탄다고 비싼 돈 주고 사기 싫어서요.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됩니까? 열불 터져.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멀리서 돈 구하실 필요 없다고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버린 제2금융권 빚 그냥 시댁집 팔아서 갚으면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요즘에 집이 팔릴까 모르겠는데 금매로 내놓으면 팔리긴 할 거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겠죠. 친정에 가서 손 벌리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시댁을 팔아버리겠다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뭘 팔어? 아니 내 집을 왜 팔어? 다 제대로 들어놓고 왜 모른 척 하세요. 뭘 팔긴요? 시댁이요. 시댁 아파트 팔아서 빚 갚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면 빚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너 점심에 뭐 상한 거 먹었냐? 멀쩡한 우리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소리가 왜 나오고 그래? 아 그리고 그 집이 왜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긴 했답니다. 그 아파트는 분명 남편 명의로 된 집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시세가 1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번 사업 위기를 처음 겪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몇 해 전에도 한번 거래하던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답니다. 남편 말로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평소에도 신용이 좋았고 거래도 원만하게 잘 이어지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돈은 증발한 듯이 사라졌죠. 당시 남편은 처음 겪는 일이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매일 밤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친정에 연락을 드렸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빠가 돈이야 또 모으면 된다고 하셨죠. 당장 애들 밥줄 끊기게 생겼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제 남편이 못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운이 없었던 거라고 위안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현금 2억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돈은 사실 부모님의 노후 자금 일부였어요. 절대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고 아무에게나 꺼낼 수 있는 돈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희를 믿고 그 상황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 말씀이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친정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고 앞으로도 그 돈을 갚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댁은 남편이 잘 나갈 때만 덕을 보며 살아오셨으면서 정작 위기가 오자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였죠. 정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누구 탓이라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매각해서 빚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어머님 집부터 팔아버리겠다고요. 그 집 어머님 사시기에 너무 좋고 넓고 비싸긴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 노후에 좋은 데 살으라고 해준 집이다. 그 집은
우리 아들 거야. 너한테 걸 리가 없다고. 그런 줄 아셨죠? 근데 어머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살살 약을 올리듯이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확 스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딴청을 부리던 남편을 째려보았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제 입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그런다고 악에 바친 상황에서 너그러운 부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끝장 다 보고 그냥 아주 개판을 만들어버리자 싶었죠. 사실 우리 남편이 2억이라는 돈을 저희 부모님께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대해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희 부모님께 여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어떻게 노후 자금을 이렇게 잘 마련하셨나요? 정말 궁금해서요. 저도 솔직히 앞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저희 어머니도 걱정이거든요. 그냥 재테크 덕분이지 뭐. 미리미리 준비한 덕이지. 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게 답이지 않겠나.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시는데 그 돈을 전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업이 더더욱 잘 풀리고 있었으니까 용돈을 더 달라고 하시기만 하고 돈을 모으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남편이 진중하게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갑자기 민원인과 상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진중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 시부모님이 소득으로 이득을 받으시는 부분은 전혀 없으셨고 시부모 집도 남편 집이니 그 정도 소득이라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완전 정석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자식이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진명이라도 조정해서 조건을 맞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일러주셨죠. 남편도 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 편법이긴 한데 자식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원을 받을 확률이 있으니 정부 지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조언을 듣고 난 후 남편은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예전부터 재테크 목적으로 사두었던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는 무주택 노인으로 분류되어 일정 조건에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집은 당시에 시세가 6억 원 정도 했고 명예 이전 당시 사기당한 빚을 갚으라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2억 원을 보태주셨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 집의 명의가 저에게로 오는 것이 되는 거니까 2억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명의를 받긴 했지만 저 역시 그 집이 제 것이라고 여겨본 적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그 집에 사시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점점 저희 친정까지 무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겼어요. 저도 그 집 명의가 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는 숨기고 있었는데 자꾸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제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몇 번이나 집 빼!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정을 봐드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친정에 가서 돈 받아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머님이 정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제 이름으로 넘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2억을 사돈께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네 명의로 줬다는 거야? 아니 이 모질한 놈아. 그 집 시세가 얼만데 그걸 홀라당 넘겨줘. 어차피 엄마가 돈을 못 모으고 펑펑 쓰기만 하니까 정부 지원도 받을 겸 또 처가에 감사한 마음도 전할 겸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이혼할 일도 없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놓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명의 이전 계약서 4본, 그리고 공증 서류까지요.
이게 그 집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신 명의 이전할 때 남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사본이고요. 여기 공증받은 것도 있고요. 혹시 모르실까 봐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시고 그 서류들을 멍하니 쳐다보셨죠.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진짜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미치겠다. 아우 미치겠어. 어머님, 저도 원래는 그 집을 제 집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짱 받고 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좀 황당하네요. 친정에서 돈 내올 필요 없이 그 집 팔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해결이 되는 일인데 왜 힘들게 친정에 또 손을 벌리겠어요? 아니 여보, 진정 좀 하고 말해. 그 집을 팔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딜 가? 모르지 나야. 아무튼 이 집 바로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어차피 제 명의니까요. 실거주도 안 하고 있어서 양도세도 줄일 수 있어요. 여보, 진짜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제발 진정해. 저는 그런 남편을 아주 무미건조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지 사업이 잘 될 땐 그렇게 으스대더니만 지금 와서 이렇게 찌질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볼품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을 돈을 보고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사랑도 퇴색되지 않았겠어요. 육아에는 도움 한 번을 안 줬으면서 돈만 주면 전부 해결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꼴불견이었죠. 이 집 내 집 맞잖아. 당신이 2억 받고 내 명의로 바꿔준 거 사실 아니야? 친정할 게 뭐 있어. 나 지금 인생 최고로 차분한데. 편법이라면 편법이겠지만 어머님 정부 지원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말이야. 아니,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건 당신이자 내가 아니잖아. 내가 강요라도 했어? 결정은 당신이 한 거고 집 명의도 당신이 나 준 거고.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 맞고 내가 어떻게 하든 자유고. 그렇게까지 말하자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냥 부동산으로 직진을 해버렸죠.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진짜로 집을 내놓을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 찾아가 집을 내놓고 난 다음에도 천하태평이었겠죠. 부동산에서는 바로 시어머니께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했고 정말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제 목적을 알고는 둘 다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인걸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은 덕분인지 시댁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어요. 현금 부자가 바로 계약금을 걸고 들어왔고요. 명의가 제 명의였기 때문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법적으로 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댁집은 순식간에 제 손에서 떠나갔답니다. 시댁집이 팔리고 이사 날짜까지 받게 되자 시어머니께서는 머리에 띠까지 두르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회사 노조 임원인 줄 알겠더라고요. 너 이게 지금 배흥망덕이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집을 팔어. 화를 참지 못하신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신 채 소리를 지르셨죠. 뭘요? 제가 팔겠다고 미리 말도 했었고 그 집 파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요. 그래, 내가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갈 테니까 어디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 어? 내가 맞불 작전 들어가겠어? 너랑 나랑 같이 살면 누가 더 편할 것 같냐? 참나,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줘야지. 그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도 없고 경력도 단절된 상태니까 겁을 먹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시모한테 들어와서 남편 수발이나 잘 들어주라고 했어요. 저는 이혼한다고요. 아니면 새며느리 쥐잡듯이 잡으라고 표독을 떨었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나설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동안 조용히 묵묵히 살아왔던 제가
갑자기 이혼을 말하니 말이에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당신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애들 생각은 그동안 내가 다 해왔거든? 당신은 뭐 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남편은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었으니까 육아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고는 이혼할 거라 선언을 했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남편 쪽에 없다는 점을 정리했죠. 그리고 별거 이후 제가 수입이 끊긴 상황이라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명예 이전 당시 매매계약서, 실거래 계좌 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공증 서류까지 철저히 준비했답니다. 서류를 받아본 남편은 입을 떡 벌렸어요.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진짜로 다 정리한 거야? 아니, 나랑 정말 이혼하려고 이걸 다? 다 정리했어. 당신이 만든 상황이잖아. 그러길래 왜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고 그래? 이혼 소송에서는 정신적 학대와 배우자의 책임 방기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신혼집 담보대출건도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 신혼집은 원래 저와 남편이 반반 부담해서 마련한 집이었지만 대출을 받을 때 남편 단독 명의로 진행했거든요. 제 동의 없이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동생활의 유지 불능 사유로 충분했어요. 결국 이 부분도 법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었답니다. 그 결과 시댁집은 제 명의였기에 재산권 정당 인정이 되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대한 채무는 남편 단독의 책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혼하는 거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아니면 내 집 판 돈이라도 조금만 돌려주면 안 돼? 내 살림 미천인데 그걸 왜? 나한테 줄 때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내 명의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일부러 모른 척한 거잖아. 그 집을 그렇게 만든 것도 결국에는 당신이야. 그 뒤로 남편은 없는 살림 다 떼어주고 신혼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오갈 곳이 없어졌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친척집에 잠시 얹혀 지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게 전화를 해서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미안하다니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니겠나요? 저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참은 끝에 시댁을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지만 후회는 없었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너무도 무계획적이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항상 대비하고 살아오셨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머물고 있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조용히 육아하고 있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조만간 취직 자리도 알아보려고 해요. 제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